아, 내 몸 상태가 왜 이러지? 이러다 한국에서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한 여성이 표정이 좋지 않은 채로 약국으로 들어섭니다. 약을 건네받은 여성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약사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약사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자 여성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인 미키라고 합니다. 저는 에콰도르에 있을 때는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제가 안 좋은 직업도 아니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니까요. 아빠가 의사셔서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 의사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산층이 아니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의 부러진 안경 때문이었죠. 아빠는 나이가 드시면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안경이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해 하셨어요. 안경원에 갔더니 새로 맞추는 비용도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하더군요. 기본 한 달은 걸릴 듯 했어요. 아빠는 고칠 비용이 없다며 안경이 부러진 다리를 대충 테이프로 두르시고는 쓰고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움이 밀려오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중산층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존경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에콰도르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콰도르는 의료인들이 많아서 굳이 더 이상의 의료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다른 나라로 파견을 보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월급은 한국 돈으로 3만 원에 불과했었습니다. 식당 종업원들도 30만 원은 좋게 받는데 저는 한 달을 일해도 3만 원이니 정부가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는 사례죠. 공무원들도 이런 월급을 받고 생활했습니다. 정말 목숨만 겨우 부지할 수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결국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일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브라질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브라질로 의료진들을 파견 보내고는 했었는데 제가 가게 된 것이었죠. 외국의 의료체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서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도착한 브라질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그런데 더 확연한 차이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의사 일을 하는 것보다 브라질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더군요. 의사인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했던 노예 의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씁쓸한 현실에 웃음이 나왔죠. 그렇게 점차 의욕이 없던 와중에 우연히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같이 일하시는 의사 선배가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주셨기에 갈 수 있었어요. 에콰도르 정부에서는 못 가게 막으려 했으나 의료계를 더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었는데 사람들의 윤택한 생활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기분이 묘했어요. 세미나에 들어가자 온 나라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의상부터 저와 달랐습니다.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결국 그날 먹은 점심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죠. 저는 체에서 더부룩한 배를 끌어안은 채 약국에 들어섰습니다. 이 약사가 영어를 잘하셔서 제 상태를 설명하기 쉬웠죠. 생각보다 약이 비쌌기에 들고 온 돈이 모자라 머뭇거리니 약사가 웃으시면서 선물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가겠다고 했으나 그는 외국에서 아픈 게 가장 서러운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감사하다며 받은 약을 들고 있다가 문득 개인적인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약사에게 얼마를 버는지 물어봤습니다. 무례한 질문인 것을 알고 굳이 대답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으나 머뭇거리시다 자신의 월급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제 월급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서 충격받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저는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선배에게 이게 맞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선배는 무슨 소리냐고 하셨지만 제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듯 싶었죠. 하지만 답변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위해 해왔던 일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브라질로 돌아가자마자 의사를 그만두고 에콰도르로 돌아갔습니다. 선배는 제게 세미나가 잘못된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했었죠. 저는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차라리 영어라든가 아시아권이라면 일본이나 중국이 더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일화 때문에 의사를 그만둘 용기를 얻었던 것이기에 무조건 한국어를 배워 한국으로 가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한국어는 저에게 정말 어려운 언어였어요. 에콰도르어랑 다른 점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신체를 공부하던 저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한국어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의 보탬이 되었죠. 그런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숨통이 트이더군요. 의사 월급보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더 월급이 셌거든요. 의사를 했을 동안에는 돈이 모이지 않았는데 돈이 모이기까지 했죠. 아빠는 저와 엄마를 보시고는 의사 생활을 그만두셔야 하는지 고민하시더군요. 엄마도 일을 하셨는데 아빠보다 많은 금액을 벌고 계셔서 저와 둘이서 생활비를 책임진다고 봐도 무방했죠. 아빠는 자신이 가장인데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힘들어 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아빠가 사람을 살리는 깊은 사명의 직업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고는 했죠. 그렇게 저는 돈을 모았고 한국행에 필요한 것을 완료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향하는 저를 반대했어요. 특히 엄마가 여자 혼자서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면서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저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한국에 가게 된 첫날이 생각나네요. 너무 설레서 잠도 설쳤습니다. 사실 돈도 중요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에콰도르 안에서 살던 제가 한국으로 갔을 때 느꼈던 충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거든요. 에콰도르에는 오래된 차들이 많아요. 단종된 차들이 많아 관광 상품이 되고는 하지만 실상을 보면 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사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반짝거리는 새 차들을 봤을 때의 기분은 정말 신세계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브라질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죠. 제가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새롭더군요. 저는 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의사 생활을 청산한 것이 아깝지 않냐는 말을 듣고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에콰도르에서는 의사로 일을 해도 소모품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으나 한국에서는 제가 꼭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해줬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지낸 지 5년 만에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굉장히 망설이셨지만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시러 오라는 말을 수락하셨죠. 부모님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보고는 신기해 하셨어요. 저는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에콰도르에서는 한국처럼 고층 아파트를 보기가 힘들어요. 아마 한국 오셔서 고층 아파트는 처음 보셨을 겁니다. 집에서 제일 놀라셨던 건 역시 도어락이셨어요. 열쇠를 쓰는 나라이기에 열쇠가 없다는 것에 새로워하셨죠. 도둑이 들지 않냐면서 걱정도 하셨으나 그럴 일 없다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 후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었던 잡채밥을 아빠에게 선사해주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갔죠. 저와 부모님은 서로 아껴두었던 궁금증을 풀어놓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등의 이야기 말입니다. 아빠는 여전히 월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더군요. 저는 아빠가 행복해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을 하던 와중에 부러진 아빠의 안경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다음 가야 할 곳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잡채가 파스타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달달한 맛도 느껴져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보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안과로 향했습니다. 제가 무작정 데리고 가니 부모님은 어디인지도 모르고 따라오셨죠. 안과에 도착한 부모님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병원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아픈 곳이 없다면서 그냥 돌아가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꼭 필요한 검사라며 접수를 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죠. 차례가 되어 검사한 아빠는 예전보다 시력이 더 떨어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괜히 마음이 안 좋더군요. 눈에 맞지도 않는 도스의 안경을 계속 써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충격인 것은 엄마가 백내장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약간 희뿌옇게 보일 텐데 백내장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생각하지도 못한 말에 당황하신 듯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한국은 빠름의 나라 아니겠어요? 다음 날 잠깐 와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백내장 초기라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하셨지만 그만큼의 돈을 잘 벌어놨다면서 웃었죠. 더군다나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검사를 마치고 안경원에 와서야 아빠는 자신의 안경을 위해서 안과에 갔던 걸 아셨죠. 아빠는 안경을 맞추면 이미 에콰도르에 돌아가야 한다며 손사래를 치셨는데 저는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안경테 중에 아빠가 원하시는 안경테를 선택하고 시력 검사표를 안경사에게 주니 기다리라는 말이 있으셨어요. 얼마나 걸리냐는 말에 20분 정도 걸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대기 소파에 앉았어요. 부모님께 잠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마치고 얼마 후 새로 맞춘 안경이 나왔죠. 부모님은 잠깐 놀란 눈으로 안경사와 저를 보시더니 아빠는 안경을 써보시고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렇게 아빠의 10년이 넘은 안경이 한국에서 버려졌습니다. 그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63빌딩에 올라가 전경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죠. 저녁에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며 좋아하셨어요. 유람선도 탔는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두 분을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다음 날 엄마의 백내장 수술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빠조차도 이게 맞냐고 의심을 할 정도였는데 웃긴 건 그날 오후부터 엄마가 눈이 잘 보인다고 했다는 거예요. 수술이 잘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은 저와 함께한 2주를 알차게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현재 아빠는 의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평안한 생활을 보내고 있으세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에콰도르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시고 평안한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현실이 되었네요. 제가 한국 덕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요즘입니다.